요즘 돌봄 때문에 숨이 차신가요? 어제도 한 분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부모님 돌보느라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 배우자를 돌보는 일.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케어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역할을 다시 나누고 요양의 윤리를 흔들림 없이 선택하는 방법을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민입니다. 지난 15년간 노년의학과 가족 돌봄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본 결론은 분명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설계가 돌봄을 살립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돌봄이 잘 되는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돌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 가정에서 사랑도 더 오래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돌봄의 상호성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호성이란 해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관계의 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돌봄을 한 방향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받는 분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 초기인 어머니도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도 가족이 모이면 중심이 되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주는 것이에요. 돌봄은 원래 양방향이었는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보다 보니 지치는 거예요. 그럼 돌봄이 무너지게 만드는 건 뭘까요? 제가 본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과도한 헌신. 내가 다 해야 해라는 생각이에요. 둘째, 불명확한 역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애매해요. 셋째, 죄책감의 언어. 내가 효를 못하는 건가? 내가 나쁜 딸인가? 이런 말들이 실제 해결책을 가려버려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만난 수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6살 회사원이시고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예요. 부모님이 80대 초반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 병원 동행을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부모님 몸이 약해지시면서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평일에도 응급실에 가야 하고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하고 수진 씨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반차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수진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짜증이 나요. 그러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고 내가 효를 못하는 건가요? 저는 수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형제분들은 뭘 하세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바쁘다고 해요. 사실 저도 바쁘지만 수진 씨는 자기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진 씨와 부모님, 오빠까지 함께 돌봄 계약 대화를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딸이자 보호자지만 저도 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더 잘 도와드리려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평일 전화 안부와 약 정리는 수진 씨가 맡고 통원 동행은 큰오빠와 월 2회씩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큰오빠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되지 않나라고 했지만 수진 씨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관심의 문제라고 설득하셨어요. 6개월 후 수진 씨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부모님께 더 다정해졌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선택으로 돌봄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수진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돌봄을 통째로 생각하면 누군가 혼자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돌봄을 5개 모듈로 나누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식사 모듈. 장보기, 요리, 식사 도움이에요. 두 번째, 약 모듈. 약 챙기기, 복용 확인, 병원약 정리예요. 세 번째, 위생 모듈. 목욕, 세탁, 청소, 개인 위생이에요. 네 번째, 통원 모듈. 병원 동행, 검사 일정 관리예요. 다섯 번째, 정서 모듈. 대화, 안부 확인, 외로움 달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모듈 이상 오래 맡지 마세요. 그러면 번아웃이 와요. 각 모듈의 부담을 체크해 보세요. 시간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에 1시간 이하면 낮음, 1시간에서 3시간이면 보통 3시간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해 보세요. 비용 부담은 어떤가요? 월 10만 원 이하면 낮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보통 30만 원 이상이면 높음이에요. 감정 부담도 마찬가지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나면 한 사람에게 높음이 몰려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럼 가족 회의를 해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딸이 식사와 통원을 맡고 있다면 통원은 아들에게 넘기고 대신 큰딸은 정서 모듈을 더 맡는 식으로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언니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가 되지만 모듈로 나누면 통원 모듈은 주말에 시간 있는 사람이 맡는 게 효율적이야가 돼요. 이 방법을 써보세요. 사흘 정도 지나면 가족 간의 대화 톤이 바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번 주 통원은 내가 할 테니 다음 주는 동생이 해줘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52살 민수 씨인데 부모님 집 근처에서 사세요. 아버지가 넘어지신 후로 가족들이 큰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집에서 모실 것인가,
요양원을 보낼 것인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큰형은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하고, 막내 여동생은 현실적으로 집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고, 민수 씨는 가운데에서 조율하느라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민수 씨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집이 좋은 건가요? 시설이 좋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집이 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민수 씨 가족과 함께 세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아버지의 존엄, 안전, 그리고 돌봄자들의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자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집도 완전히 시설도 아니었어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야간은 집에서 지내고 월 1회 단기 보호를 이용해서 케어러들이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내가 왜 다른 데를 가야 하나?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서 또래 분들과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집에서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는데 센터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거든요. 민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조합이었네요. 이게 바로 돌봄의 상호성이에요. 아버지는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얻으시고 가족들은 지속 가능한 돌봄을 하게 된 거예요. 민수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돌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해요. 집에 모시면 효, 시설 가면 불효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런 이분법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양의 윤리를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리는 삼각형이 있어요. 존엄, 안전, 지속 가능성. 이 세 꼭지점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존엄이에요. 이건 돌봄받는 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몸이 건강하실 때 미리 대화를 나누세요.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눠두면 나중에 결정할 때 기준이 돼요. 하지만 존엄만 고려할 수는 없어요. 안전도 중요해요. 넘어짐 위험, 약물 관리 실수, 영양 부족, 위생 문제 등의 리스크를 줄여야 해요. 때로는 존엄과 안전이 충돌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돌봄하는 사람들의 건강, 수입,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돌봄자가 쓰러지면 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맞출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우리는 존엄, 안전, 지속 가능성 세 가지를 모두 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해가 적은 길을 고른다.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후회가 적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아버지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실 때 존엄을 위해서는 집에 계시게 해드려야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경우 존엄을 위해 개인방이 있는 시설을 선택하고 안전을 위해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의 시설을 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죄책감보다는 현실적 판단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돌봄의 핵심 중 하나가 영양관리인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한 끼에 단백질 20g 정도만 챙기자는 거예요. 이게 대략 달걀 2개, 두부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 정도예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g 정도 들어가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한 접시 완성법을 알려드릴까?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버섯 뭐든 좋아요. 4분의 1은 단백질이에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에 하나.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거요. 그리고 물 한 컵 꼭 곁들이세요. 좀 더 구체적인 궁합 팁을 드릴게요. 단백질과 등푸른 생선을 함께 먹으면 염증 부담을 낮추고 근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달걀찜에 고등어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씹기나 삼키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부드러운 단백질을 권해요. 연두부, 계란찜, 생선살을 발라서 죽에 넣는 것도 좋고요. 케어러분들을 위한 전략 팁도 드릴게요. 주 이틀 정도 미리 배치 조리를 해두세요. 일요일에 닭가슴살을 삶아서 소분해두고 수요일에 나물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식으로요. 간식 바구니도 준비해두세요. 요거트, 바나나, 견과류 같은 걸 항상 준비해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돌봄하다가 제때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가지 더 마이크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전에 폭식 호흡을 15초만 해보세요.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게 식탁에서 감정의 온도를 낮춰줘요.
돌봄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전쟁 같을 때가 있는데 이 15초가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살이신데 남편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영자 씨는 하루 종일 남편 곁을 지키고 계셨어요. 영자 씨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남편한테 자꾸 짜증이 나요.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고 밤에는 안 주무시고 그러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어서 울어요. 전형적인 케어러 번아웃이었어요. 영자 씨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없어요. 남편을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자 씨와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식사를 바꿨어요. 남편분이 씹기 어려워하셔서 영자 씨가 매번 별도로 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대신 부드러운 단백질 중심으로 한 접시 완성법을 써서 두 분이 같이 드실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3시간 데이케어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남편분이 나는 미치지 않았다며 거부하셨지만 치료가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 거다라고 설명하니 받아들이셨어요. 그 3시간 동안 영자 씨는 뭘 하셨을까요? 처음엔 집에서 남편 올 준비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가서 30분만 산책하세요 라고 했어요. 3개월 후 영자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남편에게 더 다정해질 여유가 생겼어요. 3시간이지만 4시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상호성이에요. 영자 씨가 여유를 찾으니까 남편분도 더 편안해 하셨어요. 케어러가 건강해야 돌봄받는 분도 행복해져요. 이제 가족 회의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스크립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혼자서는 오래 못 간다.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돌봄을 하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돌봄을 나눠보자고 제안하세요. 돌봄을 5가지 모듈로 나눠서 분담하자. 식사, 약, 위생, 통원, 정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함이에요. 각자 시간, 거리, 건강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돈 얘기도 숨기지 말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언어를 바꾸자고 제안하세요. 섞여 있던 감정 언어를 할 일 언어로 바꾸자. 미안하다, 섭섭하다 대신 이건 내가 할게, 저건 누가 맡을래? 로 말하자. 마지막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한 달 후에 다시 회의에서 바꿀 건 바꾸자. 완벽한 계획은 없어도 조정 가능한 계획은 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서로를 탓하던 분위기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가족들을 보면 이틀에서 사흘 만에 대화의 톤이 달라져요. 왜 나만 해야 해서 이번 주는 내가 할 테니 다음 주는 내가 해줘로 바뀌어요. 이론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2주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보기, 쪼개기, 나누기를 하세요. 먼저 돌봄 모듈표를 작성하세요. A4 사이즈 용지에 5개 모듈을 적고 현재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써보세요. 그리고 시간, 비용, 감정 부담을 각각 낮음, 보통, 높음으로 표시해보세요. 그 다음 가족 단톡방에 이 표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회의나 화상통화로 1차 배분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는 하루 한 끼부터 한 접시 완성을 실험해보세요.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물 1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케어러는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산책, 커피 한 잔, 전화통화 뭐든 좋아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게 지속 가능한 돌봄의 시작이에요. 2주차에는 시험 운영과 조정을 해보세요. 주간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체험 이용해 보세요. 대부분 하루 체험이나 단기 이용이 가능해요. 거부감 있으시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정 언어를 쓰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대신 이번 주 통화는 내가 하고 대신 다음 주는 동생이 해줘라고 조정 언어를 쓰세요. 주말에는 10분 정도 리뷰 미팅을 하세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어려웠는지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 계획을 조정하세요. 이 2주 플랜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사흘 정도 지나면 케어러의 피로감이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탁에서 충돌이 줄어들어요. 한 접시 완성법을 쓰면 메뉴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영양 걱정도 덜하게 되거든요. 즉 7일 정도 지나면 가족 간 대화 톤이 부드러워져요. 왜 나만이라는 말 대신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라는 식의 협력적인 언어가 늘어나요. 그리고 통원이나 약 관리에서 실수가 줄어들어요. 역할이 명확해지니까요. 2주가 지나면 케어러의 죄책감이 현저히 낮아져요. 내가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잘 돌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일정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죠.
한 달 정도 되면 요양 서비스와 재가돌봄의 혼합 설계가 안전궤도에 올라요. 처음엔 어색했던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도 일상의 일부가 되고 가족들도 각자의 리듬을 찾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30년 습관을 2주 만에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2주간 돌봄에 필요한 장보기 리스트예요. 식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 30개 정도 준비하세요. 단백질의 기본이에요. 두부 2모, 닭가슴살 2세 토막, 통조림, 참치 2캔도 준비하고요. 제철 생선 2마리 정도도 좋아요. 채소는 잎채소 2종류, 시금치, 상추 같은 것들, 브로콜리 1송이, 버섯 2팩 정도면 충분해요. 통곡물로는 현미와 귀리를 준비하시고 올리브유는 꼭 하나 사두세요. 간식으로는 요거트, 바나나,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혈당 관리와 간편한 영양 보충에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 분을 위한 케어 키트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요일별 약 정리함. 깜빡하기 쉬운 약을 요일별로 나눠두면 실수가 줄어요. 하루치씩 꺼내 쓰기 편합니다. 복용 알람. 약 먹는 시간을 휴대폰이나 타이머로 알림 설정해 중요한 복용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미끄럼 방지 양말. 집안에서도 미끄럼을 줄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개인 물병.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늘 가까이에 두고 자주 마실 수 있게 준비하세요. 손 소독 티슈. 외출 후나 식사 전 간편하게 손 위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챙기면 2주간 돌봄이 한결 수월합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기본부터 차근히 준비해 보세요.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이지 개인별 치료나 법률 지침이 아니에요. 요양 서비스 이용,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사전 의사 결정서, 작성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돌봄 중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돌봄받는 분이나 케어러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극심한 우울감을 보이거나 폭력 위험이 보이면 즉시 지역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상담 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돌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해보면 돌봄의 상호성이란 사랑의 시스템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고 시스템만으로는 따뜻하지 않아요. 둘 다 필요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돌봄 모듈 5가지. 식사, 약, 위생, 통원, 정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한 접시 완성법으로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죄책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의 시스템을 얹으면 당신의 삶도 함께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집의 돌봄 분담표 한 줄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집은 큰딸이 통원, 둘째가 약 관리 담당해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숨통이 될 수 있거든요.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에요. 오늘부터 그 기술을 배워가시길 바라요. 당신도, 당신이 돌보는 분도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